기원전 4000년경에 이르러 인류는 농업혁명에 이어서 또 하나의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세계 곳곳에 커다란 도시를 건설하고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의 탄생, 도시의 신화, 문명의 흥망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시를 개척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도시는 인류 문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시는 인간이 가진 독창적인 재주와 이상을 가장 뚜렷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시는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활동 무대가 되는 장소이며 인구가 집중되어 인구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도시는 행정, 사회적인 의미인 도와 경제적인 의미인 시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는 도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도시의 영향을 벗어나서 살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도시는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요? 도시가 발달하려면 농업 생산력이 발달해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잉여물이 이제 확 많이 늘어나고, 또 그것이 수송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한 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로 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예리코입니다. 예리코는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데 기원전 8000년에서 10,000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예리코는 높은 탑과 성벽, 석조예술 등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모로 보면 이제 오늘날의 종합운동장만한 크기이고, 도시가 수용 인원도 수백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도시라고 부르기에는 좀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초의 도시들은 기원전 3500년경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그리고 나일강 유역에서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우르크를 비롯한 최초의 도시들이 생겨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에도 도시가 건설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도와 중국, 크레타 등에서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도시가 탄생한 배경은 농경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면 더 큰 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잉여 농산물이 발생하면서 사회 분화와 계층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지배자는 모든 생산물을 모은 다음 배급해주는 재분배 경제를 운영하고, 또 지급과 기급이 발생했고, 심지어 최초의 이제 노동 분쟁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문명과 도시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버는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 문명과 도시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영어의 문명이라는 단어가 키비스 또는 키빌리타스에서 온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문명은 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곧 도시를 개척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인류는 도시를 세웠나 생각해보면, 도시는 인간이 가진 독창적인 재주와 이상을 가장 뚜렷하게 표출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지금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전 세계 인구의 도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도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종이라는 뜻이죠. 특이한 것은 우리 한국인은 8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도시화가 앞서가는 그런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인더스강 요역이나 홍하강 요역에서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북반구 정이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큰 강을 끼고 있어서 기름진 토지를 지닌 지역이었습니다. 홍수 때가 되면 상류에서 기름진 흙이 떠내려와서 범람해서 그 주변 지역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농사가 잘 되고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대부분 온대기후에 속하여 기후가 온화하고 살기 좋았습니다. 지금은 중동이나 인더스강 유역이 사막지역이 많지만 당시에는 현재보다 훨씬 기후가 온화했고 푸른 숲으로 덮여 있거나 강수량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고유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여 문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급하고 다양한 문서와 문학작품, 신화, 자료 등이 정연해 오고 있습니다. 문자가 발명되면서 인류는 역사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초기의 문명들은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제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비옥한 조성달지대에서 살았던 도시화가 가져온 어려움이 신화 속에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이제 점점 더 자신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도시가 건설되고 그런 시기는 흥분과 해방감, 긍지에 찬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명화된 예술을 통해서 어떤 자신들의 열망을 영기적인 이제 예술물로 나타내고 또 신화를 영속적인 어떤 문학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최초의 도시를 세운 수메르인들은 도시에 살면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은 신성한 힘보다 더 구체적인 신들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신화는 인간의 성공과 발전에 대한 긍지를 표현하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시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기술은 도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지배력을 주었고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문명과 신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날 알려져 있는 이런 신화들이 만들어진 곳은 대부분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문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고 유동생활을 하던 인류가 큰강 중하류 지역에 정착하여 농경을 시작하며 그곳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에서는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 출현했고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화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창안하여 그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을 하나로 묶는데 이 신화를 활용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모든 도시는 성도였습니다. 도시마다 도시의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지배자에서 빛이 난 노동자까지 모든 시민은 수호신, 예를 들어서 엔릴이나 엔키, 이난나와 같은 신들에게 고용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기 도시민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업적을 본질적으로 신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 조상이 사냥과 농사를 성스럽고 신성을 담은 활동으로 여겼듯이 이들의 직업인 가죽공, 대장장이, 이발사, 건축공, 도공, 의사, 음악가, 서기 등이 있습니다. 이들도 모두 그 직업이 성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도시는 초월적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삶을 바꾸어 놓을 놀라운 위협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무질서한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만들어낸 신들의 창조력이 엿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에게 도시는 신과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도시는 거의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의 복제물이었습니다. 신들이 사람들에게 지그러트 짓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그러트는 세계의 중심에 있던 그 낙원의 중심에 있던 산을 대신했습니다. 그 산은 최초의 인간들을 신들의 세계로 올라가게 해준 산이었습니다. 신들은 이제 도시에서 인간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도시 속 신전은 신들의 세계에 있는 궁전을 닮아 있었고 원로들의 모임이 도시국가를 통치하듯이 주요 신들의 모임이 다른 신들을 통치한다고 여겼습니다. 위와 같은 믿음이 낳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창조 신화는 에누마 엘릿이라고 불리는 바빌로니아 서사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신들이 어떻게 처음 셋에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신들의 기원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최초의 신들은 신성한 원시 물질로부터 나왔는데 이 엉성하고 형체 없는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소금과 쓰디쓴물은 서로 섞여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신들도 마찬가지로 이름도 없고 특성도 없고 미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다른 신들이 쌍으로 생겨나는데 이들은 먼저 나온 신들보다 더 명확한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신 아누와 대지의 신 에아가 나오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우주론의 절정에는 늘 도시의 건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티아마트의 위협은 어딘가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티아마트와 싸움을 벌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신은 에아의 아들 마르두크뿐입니다. 마르두크는 치열한 싸움 끝에 티아마트의 죽음이 있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마르두크는 바빌론을 세웁니다. 바빌론의 중심에는 에사겔라 지오라트가 있는데 이는 신들의 세계에 있는 마르두크의 신전을 본뜬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신화는 곧 역사시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신성한 힘보다 더 구체적인 신들을 만들어냈고 신화는 인간의 성공과 발전에 대한 긍지를 표현하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기술은 도시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지배력을 주었고 사람들은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천재성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된 뒤부터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보기 시작했고 인간들의 활동이 전면으로 나타나고 신들은 점점 더 멀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시인들은 옛 신화들을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길가메시서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인들과 달리 히브리인들은 문명을 축복이나 인간의 신들의 도움을 받아 이룩한 업적이나 긍지가 아니라 대재난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 기록자들은 문명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징후로 보았습니다. 도시의 삶은 살인과 착취를 수반하는 근본적으로 폭력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처음으로 도시를 만든 사람은 바로 최초의 살인자이기도 한 카인이었습니다. 카인의 후손들은 문명화된 예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피리를 연주하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고 두발 카인은 철과 청동으로 온갖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바빌로니아인들이 휴브리스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휴브리스는 그리스어로 오만이라는 의미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거대한 지구라트, 즉 바빌론의 성탑은 강렬하고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기 확장의 욕구에서 비롯된 이교도들의 자만심의 표출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탑을 바벨탑 또는 베벨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탑을 지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땅 위의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어 혼란에 빠뜨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어놓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훌륭하였으나 무너지기 쉬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의 흑백들로 지은 건물들은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했고 주기적으로 다시 지어져야 했습니다. 또한 도시를 둘러싸고 전쟁과 학살, 혁명과 추방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두려움도 유발했습니다. 문명은 훌륭하나 무너지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건물들은 볕에 말린 흑백들로 지어졌는데 끊임없는 관리와 주기적으로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도시는 갑자기 생겨나서 눈부시게 발전하다가 급격히 쇠퇴하기도 했습니다. 한 국가가 특별히 뛰어난 위치에 오르면 경쟁적으로 다른 도시들이 먹이로 삼았습니다. 전쟁과 학살, 혁명과 추방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오랜 고생 끝에 이루어진 문화가 반복해서 재건되고 확립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는 극도의 두려움도 유발했는데 역사는 소멸의 과정, 새로운 발전과 함께 예전에 있던 것들이 파괴가 요구됩니다. 이 때문에 삶이
과거의 상태로 퇴보하리라는 두려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곳에서 새로운 도시의 신화는 질서와 혼돈을 오가는 끝없는 고통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인간들이 세운 위압적인 도시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인간의 삶이란 결함투성이고 뜻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잃어버린 낙원의 희미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인간의 문명도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무너지기 쉽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서 보호되는 이집트와 달리 메소포타미아는 항시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서 삶은 훨씬 더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두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는 강의 범람이 불규칙적이었고 파괴적이었습니다. 또한 사막의 뜨거운 바람은 토양을 먼지처럼 날려버리기도 했고 때때로 쏟아지는 호우는 홍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에 이집트는 나일강의 규칙적인 범람으로 자연을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긍심이 컸던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신화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변덕스럽고 파괴적인 힘에 맞서서 초인적인 노력을 발휘해야만 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는 마침내 강대국들이 부상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여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현한 제국들이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 히타이트, 이집트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제국들은 서로 충돌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기원전 1274년에 벌어진 카데시 전투를 들 수 있습니다. 카데시 전투는 이집트의 람세스 2세와 히타이트의 무아탈리 2세가 벌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장기간 계속되다가 기원전 1269년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휴전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평화조약은 이제 최초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에는 지중해 동부 지역을 잇는 국제적인 교역로가 개척되어 활발한 무역과 문화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중해 연안에는 무역로가 개척되었고 청동기의 주 원료인 구리와 주석, 직물 재료 등이 거래되었습니다.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지중해 동부와 에게, 중동 지역에 이르는 이 넓은 지역에 이집트와 미노아, 미케네, 히타이트, 아시리아, 바빌론, 키프루스 등이 활발하게 무역을 하면서 이 시기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번창하던 청동기 문명은 갑작스럽게 몰락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미스터리이기도 했습니다. 도시들이 불타고 무역로가 끊어졌습니다. 기원전 1177년을 전후하여 궁전과 도시들이 불타고 무역로가 끊겼고 굶주린 사람들의 집단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5000년에 걸친 청동기 문명은 바다민족의 침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바다민족은 지중해와 건동의 대표적인 청동기 도시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멸망했습니다. 농업은 쇠퇴하고 무역망은 사라지고 공동체들은 고립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은 눈부신 성과를 거뒀지만 사실 불안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청동기 시대는 혼돈과 파괴로 몰락하였고 처음으로 문명의 암흑기가 나타났습니다. 철기 시대는 철을 주로 사용하여 도구나 무기와 같은 철기를 만들던 시대입니다. 암흑기는 커다란 변화를 거쳐 철기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철기는 칼입니다. 무기인 동시에 일상도구인 칼이 등장하자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고 세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철기 시대에 두각을 나타낸 민족은 페니키아인들이었습니다.
조선 기술과 항해술이 뛰어난 페니키아인들은 뛰어난 상인이었고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페니키아인이 남긴 중요한 유산은 페니키아 알파벳입니다. 적은 수의 기호로 음가를 기록한 페니키아 알파벳은 문자를 필경사의 손에서 머물던 것을 대중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